네. 네. 일단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약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 포스터에 이제 제 소개가 석사 졸업으로 나왔었는데, 졸업을 그 이번 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졸업을 하고 뭐 다음 달에 이제 동일학과 박사과정에서 입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제목이 좀 거창한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 이론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제목이 사실 내용이랑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밀접한 상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뭐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뭐 사회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좀 이제 자연주의에 되게 강조점이 찍혀 있어요. 부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제를 그 중심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후기 엥겔스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개념화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속령화시켰다.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878년에 나온 반듀링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연 변증법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를 대중화시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속령화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엥겔스의 책임론이 있는 거죠. 뭐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 논문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는 했는데, 뭐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엥게스가 어떤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구체적으로 성립화시켰느냐, 이거는 이제 제 논문의 그 범위는 아닌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엥게스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이게 아무런 이제 성료화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논문에서는 그게 이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이에 어떤 공유되고 있는 합리적인 핵심이 있었다. 이 정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엥겔스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거나 혹은 엥겔스한테 이렇게 책임만 묻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중간 정도의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런 중간에 이제 뭔가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게 이거 말고도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아무튼 후기 엥겔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속료화시켰다는 이제 비판자들의 경우는 어, 공통점이 있는 게, 이제 반뒤론부터 시작하는 후기의 엥겔스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마르크스와 함께 그 독일 이데올로기를 같이 썼던 초기의 엥겔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그 엥겔스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장이 전기 엥겔스와 후기 엥겔스 사이에 인신론적 단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후기 엥겔스 문제로 이거를 개념화한 거죠. 이슈즈 온더 레프트 엥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기 엥겔스에 대한 그 이슈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냐면은, 반대인론이나 자연반증법 이런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엥게스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전을 토대로 해서 반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엥게스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뭐 가능성이다라고 하면서 뭐 열어두기는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도 사실 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뭐 개념어라는 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발표 분량을 채우고 제 논문의 핵심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연주의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이런 게 이제 자연주의고 이제 생태주의랑은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럼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거는 뭐냐? 이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와 대비가 되는 것일 텐데 여기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일종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 통섭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환원주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래도 자연주의의 입장에 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목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은 제 논문에도 딱 들어서면서 나오는 게 이제 통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물학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반환원주의적 통합과학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통섭이나 사회생물학과 이제 관련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앞서 윌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사회생물학을 일단 중심으로 보면 사회생물학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차원, 사회적 층위를 생물학적 차원, 생물학적 층위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윌슨의 사회생물학을 보면은 인간 사회나 개미 사회나 벌 사회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회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생물학적 일관성 이런 뭐 보편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뭐 더 이 논리를 연장시켜 나가면은 이제 사회과학이 아니라 생물학만 있어도 되는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좀 제가 단순화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윌슨이 통섭, 컨실리언스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분과주의 비판이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윌슨의 통섭의 경우에는 환원주의적 통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고 본다면은 이것의 대립상으로 또 존재를 하는 게 반자연주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반대한다 이 반자연주의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자연주의가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자연주의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반자연주의라는 거는 자연과 사회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방식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의 예로 뭐 인문학적 해석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선행연구에서 그렇게 지칭하는 것들을 제가 따온 건데 네. 이 두 가지의 양편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 아니, 사회와 자연, 뭐 혹은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이제 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반자연주의적 경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이제 단점은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중간에 잡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후기 앵겔스에 대한 입장, 앵겔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런 자연주의, 통섭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사회생물학에 대한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유한 속성을 잘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통 비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생물학적 사회 이론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선행 연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생물학에 대해서도 보는 거는
이제 뭐 사회학과 생물학은 완전히 이제 그 서로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반자연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회학적 층위를 생물학적 층위로 환원시켜 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에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 사용법이 있거든요. 사회심리학의 경우에도 이제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이 있고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이 있다. 이거는 제 논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사회생물학 이게 윌슨의 사회생물학 기존의 사회생물학이라 부르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있고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환원주의 즉 이제 생물학적 요인들을 분명히 인간 사회를 고찰할 때도 이제 포함시켜서 고려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환원되진 않는다. 그걸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게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특히 앵게스한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앵게스의 가족 학적 자유 국가의 재원 아니, 국가의 기원 거기에서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논문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만 나오고 이게 좀 축소되긴 해요. PPT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축소되긴 하는데 후기 앵게스 문제를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고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은 이걸 하려면은 이제 분량이 좀 많아져야 되고 생물학적 부분들도 좀 포괄적으로 많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박사 논문에서나 다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회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사회학적 차원이나 생물학적 차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환원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또 통섭도 이제 윌슨의 통섭에서의 분과주의 비판을 받아들이자 생물학적인 편향은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뭐 통섭 논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의도인 거고 또 이제 진화심리학 비판 뭐 자연의 섭리론이라든가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그런 게 많죠. 뭐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 이거를 이제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심리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과언을 한다. 그게 이제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역사적 차원에 대해서 잘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랑 이제 앞서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구체적인 문제들을 짚자면은 뭐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뭐 많이 없다고 보는데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편견 중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능력 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여성의 임신 및 수유 상태를 배려해 주지 않는 자본주의 이윤 추구 체제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환원주의적 자연주의, 반자연주의,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 이것들을 제가 이제 검토를 했었던 건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나를 보면은, 일단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의 경우에는 뭐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탈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르크스와 엥게스를 이제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자로 묘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비판이 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후기 엥게스를 비판하는 입장들과도 자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뭐 통합적 과학, 통섭적 사고로 이제 사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인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반자연주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 사회적 객체라는 거는 자연적 객체, 자연적 구조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개념 의존성이라든가 시공간 의존성이라든가 행위 의존성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는 인간과 이제 존재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인과적으로는 상호 의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과학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소개할 건데 제가 방법론으로 도입한 비판적 시대론이라는 과학 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뭐 하여튼 반자연주의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 단절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엥게스는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자다. 뭐 존재론적 변증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뭐 자연 그 자체에 이제 변증법을 적용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을 하면서 엥게스에 대해서는 적평가를 하는데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또 반자연주의자로 본다. 이런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서구 마르크스주의냐 아니냐가 딱 갈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대략적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위치 짓는 이렇게 구도화시킨 거에 따르면은 이렇게 위치 지었다는 얘기죠. 또 반환원주의적 자유주의 기존 연구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살펴본 거는 제가 이제 방법론으로 도입했다고 했던 비판적 실제론에서 보면은 이제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는 이제 관점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판적 자연주의라든가 이런 용어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엥게스에 대해서는 선행주의적 자연주의자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들을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공통점은 대부분 후기 엥게스를 선행주의적 자연주의자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실제론을 방법론으로 후기 엥게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성립화시켰다는 후기 엥게스 문제를 검토해보겠다.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비판적 실제론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토대로 마르크스와 엥게스의 1차 문헌들을 이렇게 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르크스 얘기를 아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논쟁이나 이렇게 될 만한 부분들이 대부분 엥게스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판적 실제론의 경우에는 이제 초월적 실제론과 비판적 자연주의라는 말로 나뉘어지는데 초월적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학적 존재론에서 세 개로 구분해서 봐요. 아까 이제 강래희 교수님 얘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실제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의 영역이 있고, 현상이라고도 하고, 현실이라고도 하고,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영역이 있고, 이제 액추얼의 영역이죠. 그리고 경험의 영역이 있다.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제 경험의 영역은 현상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현상의 영역은 실제 영역에 포함이 돼서 실제가 제일 넓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도 보면은 본질과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분법적이죠. 근데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이걸 삼분법으로 본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경험과 현상의 경우는 이제 알기가 쉬운데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험한다고 보면은 근데 사건의 영역, 현상의 영역에서 보면 좀 더 넓게 보면은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경험의 영역과 현상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간격의 차이.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보통 본질과 현상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실제 영역과 현상의 영역 사이에 이 간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영역은 사건의 영역 더하기 기재의 영역이라는 거죠. 기재라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건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거는 가능성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치와 교환 가치의 관계, 이제 마르크스는 본질과 현상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그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아까 실체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는 이제 기재의 영역과 사건의 영역 간의 관계이지 현상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 간의 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중력을 만약 예로 들면은 중력이라는 실제하는 기제, 힘이 있는데 이 중력이라는 기제는 떨어지는 물체들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경험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인과관계, 인과기제를 탐구하는 게 과학의 본령이라고 하는데 비판적 실제론 같은 경우는 기제의 영역을 존재의 영역으로 명확히 사고하고 그 기제를 찾고자 하는 거를 이제 과학의 중심 목표로 설정하는 철학인 거죠. 뭐 비판적 자연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만 사회는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 그 관계들의 이제 통째라고 보면은 인간은 그것과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만 사회와는 이제 인과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거죠. 서로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한쪽도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르크스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가치 법칙을 얘기하면은 인간 노동의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소위 사회적 동물을 생각해 보면은 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수개미 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이 완전히 서로 다른데 인간의 경우에는 쉽게 보면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인간 노동의 동등성 이런 것이 뭐 예컨대 민주주의라든가 가치 법칙에서의 그 인간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조건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층위에서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엥겔스로 넘어가면은 엥겔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잡았어요. 과도한 체계화의 경우에는 뭐 엥겔스가 이제 반대인론이 대표적인데 그거를 쓰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체계화시키면서 이제 닫힌 체계로 만들어버렸다. 완성된 완결된 서술로 제시해버렸다. 그래서 계속 변화 발전한다는 그런 이제 변증법적 이제 과학적 발견의 논리가 죽어버렸다. 특히 이제 소련 교과서 같은 경우가 뭐 변정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킨 교과서들의 원형이 엥겔스였다. 뭐 이런 식의 과도한 체계화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원전을 이거는 사실 제 논문 본문에 더 잘 나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자세하게 썼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오히려 엥겔스가 체계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판하는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듀링의 과도한 체계화를 비판하다 보니까 체계적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변증법의 경우에는 자연 자체의 변증법을 적용하면서 변증법이란 말로 인과관계 설명을 대신한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이게 씨앗이 이렇게 막 자라나면서 더 많은 씨앗으로 나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를 엥겔스가 이제 변증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엥겔스는 변증법이란 말로 인과관계 설명을 대신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증법 엥겔스에게 변증법이라는 거는 마르크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과학적 발견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첫째 줄에 새롭고 더 심층적인 층위들에 대한 발견과 서술의 과정에 끝이 있으리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엥겔스와 다인의 이제 공통점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지연 씨의 1984년 그 석사 논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국내 논의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다윈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엥겔스는 시종일관 다윈을 칭송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 정확히 보면은 메서스의 인구론을 이제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다윈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뭐 다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펜서를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측면도 있고요.
앵게스는 뭐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학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원의 자연적 속성을 이렇게 사고하고 인간 사회의 역사성 이게 이제 다윈의 자연주의와 좀 다른 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써왔던 거고요. 아, 시간이 아직 좀 괜찮아요.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연변증법의 경우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이거 뭐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너무 심하게 이제 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그냥 통합해버린 게 아니냐. 이 부분은 그 제 논문 마지막에도 있지만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이거는 일단 열어두긴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크게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사회학적 사회생물학 쪽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자연변증법 안에서 이제 원숭이의 인간화에 있어서 노동의 역할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생물학자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스티븐 제이 구이드라든가 통과 내의 공진화라는 것을 앵게스가 강조했던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르크스의 물질대사론과 공존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치 자연만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연 조건들이 어디서나 인간의 역사적 발전을 전적으로 조건 지우는 듯한 자연주의적 역사관.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주의적 역사관은 환원주의적 역사관인 거죠. 이 논문의 이제 구도에서 보면 그런 거고. 이건 일반적이다. 인간 또한 자연의 반작용을 하며 자연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 조건들을 창출해낸다. 뭐 인간의 노동을 강조하는 이제 마르크스의 물질대사론과 이렇게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가사국기에서 보면은 그 원시 사회에서는 구속 없는 성교가 지배적이었다고 앵겔스가 주장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조류는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한다. 조류의 사례를 들면서 인간도 일부일처제가 자연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앵겔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진화 계통상 조류가 아닌 포유류고 포유류는 온갖 형태의 생생활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없었지만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사회생물학적인 논증이 아니냐 이런 생물학적 논증을 한다는 것이 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건데 근데 윌슨의 생물학적 사회생물학과는 다른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이다. 그러니까 앵겔스가 또 덧붙이는 말이 동물 사회는 인간 사회를 유추하는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 가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과 사회학의 관계가 이제 생물학이 하위층위, 토대라고 한다면은 사회학적 층위의 경우에는 뭐 상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환원되지 않고 상부 구조가 하위층위, 토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사회학적 층위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핵심으로 다룰 부분인데 앵게스가 성차별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뭐 계급 환원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앵게스의 경우에는 뭐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계급 출현과 인간의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임신 및 출산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간이 포유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예컨대 조류처럼 뭐 알을 낳는 존재였다면은 임신이나 출산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양육 부담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이제 뭐 여성이 임신하고 수유하고 이런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어도 성차별의 형태가 지금과 완전히 똑같진 않았을 거다. 인간의 포유라는 속성이 어느 정도 이제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앵기스는 기원 설명을 할 때
이 임신 및 출산이라는 그 포유류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같이 고려하면서 사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산력의 발달과 잉여 생산물 계급 출현이라는 이 사회적 차원을 앵게스는 더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변수기 때문에 상수도 분석에는 분명히 이제 포함을 시켜야 하고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게 있지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를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를 강조하는 게 중요했다. 만약에 상수를 강조했다면은 그게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돼버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시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창발성, 발현적 속성을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수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이라는 그 수소와 산소의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물이 이제 창발성이 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력의 발달이나 임신 출산 이 각각의 기제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성차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두 가지 말고 더 있겠지만 이제 그 단순화를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특정한 조합으로 결합되었을 때 성차별이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뭐 임신 출산이 남아 있더라도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기제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인간의 실천이라는 거죠. 뭐 실험도 사실 비슷한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재해석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얘기이고요. 어, 그래서 종합한 게 사실 여태까지 한 얘기들인데 이제 반하주의적 자연주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뭐 과잉자연주의나 반자연주의와는 다른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 뭐 마르크스 얘기는 오늘은 많이 안 했는데 이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부터 같이 사회과학 철학을 정립했고 이후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도와준 긍정적인 상호보완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물론 이제 저도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여기서는 말 안 했지만 형용화시킨 측면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이렇게 단절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갔고 이렇게 협업을 했던 거는 둘 사이에 어떤 합리적인 핵심이 뭔가 공유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반원주의적 자연주의라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현대적 함의가 반원주의적 풍속과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끝이 납니다. 네. 제 시간은 어느 정도 썼나요? 35분 정도 썼습니다. 아, 네, 그럼 시간은 다행이네요. 네, 잘 하셨어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자연과학적 토대와 관련해서 철학적으로 이 통합 또는 통섭에서 보는 그 과학적 사고방식, 방법론에 대한 시사를 해주는 이 논문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됐고 저는 읽어봤는데 아주 뭐 훌륭한 논문인 것 같은데요. 이 발제된 것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이 질문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뭐 이해를 하셔서 질문을 안 하셔도 되나요? 예, 저도 쭉 읽어봤는데 우리가 통속적으로 그 엥겔스와 마르크스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깊이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왔는데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코멘트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네네, 말씀하십시오. 논문 졸업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잠시만요. 어, 이제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 예. 예. 아, 축하드리고요. 오늘 처음 죄송한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아, 조금 조금 이따가 다시 하세요, 그럼. 예. 또 다른 선생님. 사실 개념이 좀 어려워서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논문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저하지 마시고 뭐 질문 포함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멘트인데요. 일단 논문 전체에 대해서 엥겔스가 반환원주의적 자연주의자로서 막스의 문제의식과 방법론과 맥을 통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담아 주셨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서구적 막스주의자적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모르지만 엥겔스는 이제 그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 관점에 경도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엥겔스의 주요 저서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봤지만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막스와 엥겔스가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준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제 단서를 달아야 된다. 물론 이제 발표하시면 서두에서도 그랬지만 엥겔스가 그렇다고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료화되는 관점으로의 발전에 대한 책임이 전혀 면제가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 입장인데, 그 부분은 좀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책인지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뭐 국가론이 됐던 또 계급투쟁이 됐던 또는 이제 문화적인 이제 안건이 됐던 또 뭐 인류사적 또는 뭐 역사적 문제가 됐던 자연과학적 문제가 됐던 그 마르크스의 이제 저서에서 마르크스의 원전에서 인용을 하면서 견해를 전개를 하다가 그다음에 엥겔스를 같이 또 이제 그 인용을 해서 견해를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엥겔스가 이제 마르크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든지 마르크스가 안 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르크스를 빼고 엥겔스만 인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그 저자들도 그렇고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엥겔스가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 주요 저서들에서 인류학적 이제 문제나 또는 이제 계급의 발생이나 국가의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여성 억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의식을 했지만, 그것만 그런 이제 뭐 어떤 원칙적인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어떤 이제 그 현대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엥겔스의 저서 하나하나의 문구를 바로 인용해서 이렇게 그 논거를 삼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거는 이제 글러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를 그 문구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논지를 펴는 이유는 그만큼 정확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여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묘한 그 어떤 이제 그 논의들을 통해서 이제 이 풍부하게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르크스를 그렇게 하는데, 엥겔스한테서도 마르크스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할 때는 이게 단순화의 오류라 그럴까, 또는 이제 그러한 뭐라 그럴까 미묘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무시가 되는 그런 한계,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엥겔스의 논의들 속에서. 그래서 이 보완적으로밖에 우리가 보통 접근을 안 하는데, 막스의 얘기를 하면서 막스가 안 했던 측면이나 막스의 했던 측면을 또 분명하게 하는 논의로서 엥겔스를 논의를 하지, 독자적인 엥겔스의 논의는 거의 안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인류학이나 뭐 여성어감이나 그럴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좀 조심해서 하지 않고 그 책에서 엥겔스의 주요 저서에서 바로 인용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마르크스가 로마의 노예제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막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생산자로서 농민의 그 채무 노예화가 되든지 채무자화 되면서 농민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 노예제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역사적 팩트에 근거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역사 단계론 같은 스탈린주의적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 로마 자체가 노예제 사회였다,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단순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엥겔스의 책임이 100%는 아니죠. 엥겔스는 당연히 이제 그러한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플레아노프나 스탈린주의로 와서 이게 정립이 됐는데, 엥겔스의 저서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노예제 사회였는데, 아테네의 노예가 뭐 40 몇만 명, 한 50만 명이 된다라고 이제 직접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냐 하면은, 로마의 노예가 역사적으로 최대 100만 명, 200만 명 내지는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근데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약 3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고, 이탈리아 본토는 한 5,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노예는 주로 이제 본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구 5, 600만 명 중에서 100만, 2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던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노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노예를 먹이는 그 식량이나 생존 수단을 보장을 하면서 잉여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뭐 노예 동원의 문제나 노예 공급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여기서 할 수 없는 건데, 노예제 사회인 게 확실한 로마 사회도 전체 인구 3천만, 4천, 5천만 중에서는 1, 2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고, 본토에 비하면은 여전히 이제 이게 뭐 30%도 안 되는 인구예요. 근데 아테네가 노예제 사회라고 하면, 그리고 5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인구 자체가 그 20만, 30만 명으로 본다고요. 아테네 인구보다 훨씬 많은 노예가 있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엥겔스가 어떤 문헌에서, 실제로 그는 이제 완전히 위작 관련된 문헌인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당당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전문적 학자로서 이 연구를 물론 막스도 전문적 학자는 아니지만은, 근데 막스는 학자는 마찬가지로 이제 박사를 했고 자기 분야에 계속 하는 사람이고, 엥겔스는 공장주였잖아요. 그리고 막스를 또 대중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가로서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거기 한 가지 뭐 제 기본적 논문의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도 코멘트 상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있는데, 세 가지인데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통섭에 대해서는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너릴 통, 다스릴 섭이라고 해서 통섭이라는 게 한자로 사전에 찾아보면은 전혀 다른 뜻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컨실리언스를 뭐 융합이나 통합으로 보통 이해를 우리가 했는데, 통섭이라는 한자 번역어는 전혀 다른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하나 잘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역사 유물론에 관련해서 이 유물론이라는 이제 그 머티리얼리즘을 유물론으로 했을 때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엥겔스가 이 단어를 썼지 막스는 쓰지 않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막스는 그 실천적 유물론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유물론이 이 실천의 개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변화의 개념이 없이 그냥 이게 그 관념과 대비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물질에 대한 이제 그 근본적 이제 논의들을 한 거고 그 머티리얼리즘인데 막스는 그래서 자신이 철학을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관념론인과 이제 유심론에서 우리가 관념론을 해결 관념론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물질적인 존재의 그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또는 이제 그 관념이 우선이고 물질적인 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종속되는 이런 게 이제 관념론이라면은 유심론은 그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라고 이제 그래서 유심인 거죠. 관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머티리얼리즘도 사실은 그러니까 마르크스에서 이게 머티리얼리즘을 쓴다면 실천적이 됐던 이렇게 머티리얼을 쓴다면 이거는 유물론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물질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질의 선차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관념적인 것에 상호작용이나 관념의 어떤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막스 이전에 18세기까지 어떤 머티리얼리즘은 유물론적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엥겔스가 이제 역사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스의 실천적 유물론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받았지만 이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건데 역사 유물론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그러한 이제 그 관념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 이런 문제의식 같은 게 사실은 잘못하면 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변정법들 유물론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물질론, 관념, 머티리얼리즘을 물질론으로 이름 바꾸자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제 막스가 쓰지 않았고 엥겔스가 썼던 이유나 뉘앙스 같은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경제학, 정치,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이제 경제학으로 보시겠다고 해서 경제학이라고 이제 했는데 강신주 선생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미시적 행위자 이제 사실 이제 클래식 신고전파 학파의 이제 기본적 얘기는 그런 이제 미시적 행위자로서 어떤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이제 논의의 틀이라는 걸 고수를 하고 케인즈주의가 이제 그거를 넘어서려고 해서 거시 경제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짬뽕인데 거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은 역사라든지 계급 투쟁이라든지 국가라는 어떤 그다음에 생산 양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측면인 거죠. 근데 이제 고전파 정치 경제학은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전개했지만은 막스 같이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일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나 이런 관점에 이제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이지만 막스나 고전파 정치 경제학자들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막스의 논의를 경제학의 논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현대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좁은 틀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 경제학이라는 틀은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지 씨 지금 더 추가하시겠어요? 예. 예, 이제 잘 또 들렸다 안 들렸다는데? 안 돼. 안 들립니다. 왜 그렇지? 아니면 글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어떨까요? 그러게 좋겠네. 예. 사실 뭐 근데 그 정치 경제학 경제학 문제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뚜렷한 이렇게 모두가 합의할 만한 정답이 있다기보다 뭐 어느 정도는 약간 편의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정치 경제학이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휴대폰으로. 예. 누가 혹시 그동안 말씀하셨나요? 다른 선생님들 혹시 코멘트나 뭐 질문이나 또 뭐 토론거리나 없으신가요?
뭐 없으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뭐 답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코멘트니까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그 하다영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이 논문은 이제 과학 철학, 특히 이제 사회과학 철학 이쪽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저도 앵게스가 이렇게 대중화하고 좀 앵게스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긴 했죠. 좀 이게 쉽게 이렇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화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파일 다시 최근 올려달라는 이제 그 채팅방 나와 있네요. 논문 파일. 예. 네네 잠시만요.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송된. 됐네요. 네. 근데 뭐 제가 근데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이제 과학 철학 얘기를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 사실 비판적 실제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 뭐 마르크스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뭔가 새로운 과학 철학을 발견을 했는데 그 고유한 과학 철학의 지평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뭔가 얘기할 만한 과학철학적인 언어, 형식 이런 게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었던 게 회계 철학이었다. 그래서 뭐 자기의 내용을 회계 철학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앵게스의 경우에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앵게스의 그 뭔가 이렇게 대중화하고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오해를 사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게 후대에 성료화가 증폭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정도. 뭐 경제학, 정치 경제학 얘기는 이제 뭐 고정파 경제학을 근데 이제 마르크스처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 뭐 바스티아나 캐리나 아예 그 소위 이제 고전학파 시기 뭐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넓혀서 보면은 뭐 그런 범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논문에 쓴 거는 그렇게 썼는데 막 딱 잘 나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고정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태규 선생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뭐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네, 혹시 뭐 추가 논의를 하시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비판적 실제론에 대해서는 우리 세미나에서 한 2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이익률을 이제 비판적 실제론으로 한번 논의를 했었는 논문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방윤덕 선생이 그 학위 논문으로 비판적 실제론에 관해서 또 쓰셨던 논문들 우리 같이 한번 공유를 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이 이제 3번째 우리가 또 비판적 실제론을 논의를 하는 부분인데, 다들 뭐 잘 아셨어. 논문 추가적으로 논의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고민재 선생님 논의가 올라왔네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이 점을 보면은 우선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구별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발표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짧게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축약을 해서 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논문을 그 어느 정도 쓰기 전까지
엥게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여기에서는 그래서는 안 드러나지만 정말 제가 읽으면서 그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이러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도 그랬고 지도 교수님이 진짜 엥게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보다 더 이렇게 엥게스에 대한 일종의 옹호자가 돼가지고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긴 했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많이 바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와 엥게스 뭐 이거는 제 관심 있는 학자들이다 보니까 잡힌 측면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마르크스와 엥게스를 구분하는 적어도 학계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인 목적에서 수행된 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게 사실 솔직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고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완성하면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그래서 제출을 한 건데 뭐 이제 후기 엥게스 문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빠뜨렸었는데 그 후기 엥게스 문제라고 이거를 이제 논쟁을 예각화하면은 딱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엥게스의 대표작 그 엥게스의 그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이게 이제 마르크스도 죽은 다음에 정말 후기에 쓰인 저작인데 후기 엥게스를 이제 마르크스를 송유화시킨 사람으로만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실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렇게 작은 약간 그 정도의 문제 의식만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판적인 목적에서 수행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그 다음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통섭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 강하고요. 저는 이제 생물학, 사회생물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으로 표현을 했었던 건데 특히 엥게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다. 이제 가사국기라든가 그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노동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었던 거고요. 뭐 이제 뒤르케임에게서 또 나타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뒤르케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사회학적 차원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반환원주의이기는 한데 근데 통합이나 통섭 특히 뭐 사회생물학 관련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엥게스가 이제 고전 사회학자들 가운데서 음, 엥게스가 가장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엥게스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듀르케임은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듀르케임주의자라 가지고 이제 마르크스와 듀르케임 갖고 썼는데 그러니까 구도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마르크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듀르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듀르케임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발표한 논문 구성도 마르크스를 앞에서 설명하고 이제 엥게스를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 실제론이 이제 마르크스의 철학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출연한 거여가지고 이제 마르크스를 전거로 해서 이거랑 유사하니까 이렇게 듀르케임도 다시 재해석될 수 있어 이런 접근법이 있었다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엥게스한테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영역이 좀 다르달까?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미 그 지도 교수랑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쓰면서 이미 내가 했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셔가지고 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엥게스를 저는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선호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변이 되잖아요. 네. 다른 질문이 왔네요. 또 나왔네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리는 네,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 이제 여기 슬라이드 14번째 05 앵게스의 그 성차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앵게스가 이 부분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임신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이거는 앵게스가 이것도 얘기한 건가요? 네네. 그거와 그러니까 더불어 이게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앵글스 이후에도 그뭐 인류학적인 설명이 약간씩 갈리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고 뭐 전쟁으로 잉여 생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뭐 노예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전리품을 얻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이 전사로 싸우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그거를 이제 힘이 더 센 남자들이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신 출산 특히 뭐 옛날에는 이렇게 더 임신 출산하는 시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뭐 원시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였지만 잉여 생산물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제 열등한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후순위가 된다든가 직접 싸운 남자들이 이렇게 차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임신 출산이라는 어떤 상수가 그 원시 사회에서는 성차별을 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제 계급의 출현이라는 조건과 결부되면서는 이제 성차별의 기원을 형성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계급의 출현 이 경우를 강조를 하고 뭐 강조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처럼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앵게스의 이제 관점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학적 사회생물학이라는 이제 네이밍으로 포착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저도 좀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 보신 상태에서는 뭐, 말하자면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 우리 또 이 부분을 김민정 선생님이 또 전문가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막스의 그 박사 논문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원자론이라는 게 이제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걸 좀 풀어간 거고 그거를 막스가 이제 데모크리터스나 이제 그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잘 안 들려서 그런데 혹시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들리세요? 네네. 예. 어쨌든 이 주제를 다룰 때 막스의 박사 논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막스가 뭐 진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한 보리스의 책을 막스가 이미 그 메모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앵게스로 이렇게 완성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회재산법과 그게 막스하고 앵게스하고 그 차별됐다는 근거로 삼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논쟁 지점이고 왜냐하면 그거의 기획은 막스의 기획이었지 앵게스의 기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성차별 그런 불평등 문제를 앵게스가 정확히 말하면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의 전환이 이게 그 혁명이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배경의 백그라운드로서 무슨 그 임신과 출산 이런 게 들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이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사회재산이 생기기 전까지 그런 거였고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라는 부분은 모계 사회가 사회재산의 소유권을 놓고 성과 성의 대결에서 그 전까지는 남성 아들을 추출했지만 이제는 딸을 추출하는 그런 다소 재산을 둔 어떤 폭력적인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런 그런 하나의 요소이지 그게 주된 요소는 아니고 그 앵게스의 그 책에서도 이제 그거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얘기부터 하자면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검토를 했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얘기 들으면서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다 다룰 수는 없었는데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같이 작업을 한 이후부터를 좀 중점적으로 잡아가지고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꼭 읽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뭐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하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어떤 질문들이 있으셨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 그런가요? 뭐,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한 요소, 임신 출산이 한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임신 출산이라는 요소가 있다. 그 점이, 그리고 왜 근데 덜 강조되느냐라는 측면을 어, 해석을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상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의 차이가 이제 시공간 의존성에서도 드러나는데 자연적 구조, 뭐 생물학적 특성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상수기 때문에 요소긴 요소지만 덜 강조된다. 그러니까 뭐 왜 강조돼 그 왜 덜 강조되느냐를 그 차이에서 본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신데 뭐 시간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쪽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읽은 건 없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제 제 단상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이제 남녀 차별에서의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저는 이제 사회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임신 출산을 상수 그러니까 상수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팩터로. 그거는 저는 좀 이제 상수가 아니라고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느냐 사회에서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이용될 때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적 그 이제 그 뭐랄까 그쪽 그 과학과 기술로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동물에서의 그 출산, 임신 이런 거는 그 자체로서 이거를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사회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을 차별의 원인으로 준다면, 오히려 답이 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입장이 이제 제 논문의 구도에서 보면은 이제 환원주의적 자연주의에 반대하는 반자연주의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사회, 뭐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적인 것으로만 본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상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세대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는 알을 낳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자기 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10달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사회적 관계 구조들은 좀 변화해 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까 임신 출산이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임신 출산이라는 그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특성이 초역사적으로 성차별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그게 이제 계급의 출현, 계급 사회와 이렇게 결부되면서 성차별이 이제 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변이 될까요? 네. 네.
이게 우리가 막서적 이제 사고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그 사회적인 관계도 이제 사회적인 실체가 따로 있다라기보다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상호 관계로서의 사회적 어떤 생산 양식이든 사회적 형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그 인간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이 또 땅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상호 교류하는 측면에서 우리 뭐 신진대사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이 토대의 문제가 실제로 사회적 활동으로서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통습적으로 파악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막스주의적 관점의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방법론으로서 이 논문이 그 문제의식을 잘 베리면서 제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엥겔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엥겔스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짚어주신 거고요. 뭐 다른 뭐 논의들이 없으시면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발전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이제 신간 도서를 두 권을 우연히 읽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소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 있고, 하나는 그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이제 두 책인데, 뭐 공교롭게 이제 연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이성이 있고 또 감성적 두뇌가 있고 본능적 어떤 이제 두뇌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삼원론이죠. 뇌가. 그러니까 심청에는 이제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중간에 나오면은 포유류의 뇌가 있어서 감성적으로, 파충류는 본능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표면에 나오면 인간의 뇌가 진화 속에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이런 식의 뇌가 이제 삼원 구조가 있다라든지, 또 이제 그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 그 지배받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나 이제 어떤 정신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지금까지 지배를 해왔던 거죠. 20세기까지.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의 핵심은 이제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게 128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인간의 신체 내적인 자극, 그 다음에 신체 외부적인 자극을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종합적인 어떤 결과로서 그때그때 하나의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행동을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어떤 뭐 이성의 어떤 두뇌의 역할, 또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이제 두뇌의 역할, 또는 감성의 두뇌의 역할, 또는 뭐 본능적 어떤 지배의 역할,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주어진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 인간이 행동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뇌는 그때그때 1280억 개가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항상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열려져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인간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느냐, 사고를 반복하느냐, 이게 또 이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제 기억의 흔적에 의해서 외부 내부의 순간적인 자극,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우리가 잘 때 포함해서 항상 이제 뇌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은 신체 예산을 하는데, 신체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신체를 유지하고 이제 그 보존하는 게 이제 최상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 활동을 통제를 하는 그 부산물이 어떤 생각이지, 생각 자체가 뇌의 원래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신체 예산의 관점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생각도 만들어내고 감정도 만들어내고 본능적 반응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항상 그때그때 새롭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고 그래서 창발성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창조적인 어떤 뭐 작품, 창조적인 어떤 예술, 창조적인 어떤 학술, 창조적인 행동, 혁명적 행동 이런 것들도 다 뇌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보수적이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제 자극에 의해서 유사한 자극에 의해서 그거는 과거의 기억의 그러니까 컴퓨터 인공지능의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어떤 컴퓨터에서 파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듯이 기억이 다 이제 내 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에 행동했던 내가 반응했던 흔적들 그러니까 유사한 반응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행동, 비슷한 자극이 있으면 비슷한 행동, 생각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발적인 창조적인 행동,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항상 그게 인간의 본질 비슷한 거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보수적이 되고 혁명적 진보적이 되느냐의 차이는 인간 자신의 어떤 주어진 어떤 사고 패턴, 과거의 기억 흔적들에 그냥 의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생각하기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반응을 항상 하는 것이고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을 살려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혁명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창발적 행동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이제 보수적인 과거의 기억의 흔적이라는 게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이데올로기가 되고 패티시즘이 되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이 통섭적 접근들이 굉장히 이제 시사점을 준다. 물론 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뇌과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통섭적인 문제,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새로운 실천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있길래. 예, 제가 관련돼서 30초만 좀 얘기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막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의 회원을 가입시킬 때 심사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리프크네프트 할 때 막스가 골상학 그러니까 관상을 많이 저거에 있어서 리프크네프트를 입단 심사할 때도 뭐 골격의 크기라든지 두상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성품이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골상학이 유행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르크스는 어떤 선천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후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거 하나를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에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양측면을 같이 봤지 어느 한쪽에 그래서 뭐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거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그런 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뭐 정리하시죠. 네, 추가적으로 코멘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발제자 뭐 코멘트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맞아, 제가 김장민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빠뜨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논문에서 그거를 이렇게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뭐 엥게스의 대표작이 이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인 거는 맞는데,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노트가 되게 힌트가 됐었고, 가사국기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관련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마르크스의 노트들을 근거로 뭐 만약에 마르크스가 가사국기 같은 책을 직접 썼다면은 뭐 엥게스보다 더 잘 썼을 것이다. 뭐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참고문헌 목록 중에 이제 한 권으로 읽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사드키 유지씨 책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이렇게 마르크스가 하면은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사실 마르크스는 쓰지 못하고 죽었고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엥겔스가 이렇게 다른 자료 조사들도 하면서 이렇게 쓴 건데 그게 뭐 물론 저는 엥겔스가 마르크스보다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덜하다, 마르크스가 더 잘한다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은 이제 엥겔스에 대한 이렇게 평가 중에 어떤 거는 약간 엥겔스에 대한 슈퍼 감정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민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있었던 게 엥겔스도 뭐 나름대로는 좋은 학자인데 마르크스 옆에 붙어가지고 마르크스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슈퍼 감정법처럼 평가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엥겔스의 가사국기는 그 이후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반박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원론 자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뭐 근데 사회과학 철학, 과학 철학에서 이렇게 재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까 마르크스나 뒤르케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논문을 쓰면서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엥겔스가 뭐 자연변증법이라든가 뭐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유동기한 역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엥겔스한테서 좀 더 두드러진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자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재발굴될 수 있는 측면이 고유한 또 영역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의의를 얘기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